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바로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사절을 제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삼지 독성이 있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린 개수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군종교구장 성목회자 큰 스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내빈 소개를 호명 위주로 간략하게 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방부 장관 김태영 장군님, 전 육군 참모총장 임충빈 장군님 오셨습니다. 예비역 법사단장 전 공군 군종관 법일 큰 스님, 태고종 해동불교대학 총장 대은 큰 스님, 원효사 주지스님 원은 큰 스님, 원광사 주지법사 김종범 법사님 오셨습니다. 전 연합사 부사령관 정진태 장군님, 초대 예불회 회장 이석국 장군님, 전 군불총 회장 원태호 제동님, 전 국회의원 김호일 의원님, 전 예불회 회장 조남진 장군님 오셨습니다. 국민안전운동본부 전정환 회장님, 예불영 고문 전 해군제독 정두규 제동님, 전 향군 여성회 민경자 회장님 오셨습니다. 목목표령 이종철 회장님, 방기봉 회장님, 김유광 의학박사님 오셨습니다. 통일진흥원장 양태호 원장님, 국가원로회 이원종 사무총장님, 국제불교연합 국물선 총장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포럼 김유찬 부총장님 외 여러분 모셨습니다. 생명 존중 실천 보존협회 이주영 회장님 외 여러분 모셨습니다. 정신문화 알리기회 이상철 회장님 외 여러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참석해 주신 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리 청주에서 투원파마주 김경태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청운대학교 김대건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 대학생 불자 회장 이벤과 공군 도남의 법당 시도의 말윤숙 회장님의 여러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불연 전인구 장군님, 황철준 장군님, 김태교 장군님의 여러 회원님들 오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젊은 이사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강연을 해주실 성신여자대학교 김영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호국불교 포럼을 후원해 주시고 전국 군사찰 108평화의 불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국방부 군종교구장 선무회자 큰 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호국불교 포럼 3주년을 맞아 축사를 하기 전에 군종교구장 선무회자 큰 스님께 예불련에서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활동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큰 스님께서는 저희 예불련을 비롯한 군불총, 예비역 법사단 모임 등 신흥단체는 물론 군승 법사님들께서 군 포교에 진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전국 사찰과 군법당에 네팔 룸비니 동산에서 체화한 평화의 불을 봉안하고 군 장병들에게 올바른 신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계룡대 영의법당 신축 100억 여원의 대작불사에 불철주와 진력하고 계시며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예불련에서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럼 선무개적 큰 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선선한 바람이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낮에는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밤에 선선하니 숨통이 확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호구 불교 포럼 3주년을 맞아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는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을 보면서 마음이 선선해지기를 기원합니다. 21세기 들어 국제 체제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의 경제 대국이 되었으며 경제 성장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미국 주도의 질서를 깨뜨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중국이 부상하여 자신을 앞지르게 되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도 자신의 지위를 평화롭게 물려주지도 않겠다는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미중 갈등은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국제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미중 관계가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에 당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국제정치학 분야 전문가이신 김영호 교수님을 모시고 미중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는 시기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심화될 경우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가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중도 사상이라고 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길이 바로 중도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소련 등 강대국들마저 국제 정치에 냉혹함에 두려움을 느끼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호구 불교 포럼을 지켜보는데 그때마다 전문가와 그 분야의 권위자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것을 보며 잠시 적절하고 필요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호구 불교 포럼 3주년을 맞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예불련 회장 박정희 장모님을 비롯 행사 준비 관계자 함께하여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정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한번 우리 예불련 모든 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흔쾌히 강연에 임해주신 김영호 교수님께서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내내 평안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종교우장 큰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승찬하시기 전에 기념 촬영이 있사오니 모두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잠시 대기 한 번만.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합장해서 촬영하겠습니다.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촬영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참석해주신 장로님과 예분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시고 풍요로운 가을의 결실을 마음껏 이제 맞으시려고 가을 분위기에 맞는 곡으로 제가 이제 이어서 계속 피아노 연주를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변진섭 씨의 너에게로 또다시 더 구원했다는 사람, 나원아 씨가 부른 장목수, 반갑습니다. 국군예비역부사연합회장 박정예비 육군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이 많으실 때도 불구하고 오늘 제18회 호국불교 포럼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이 되는 9월 19일입니다. 작년도에 평양 공동선언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리고 전장의 위협의 방지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확실하게 했다고 이렇게 선언이 됐었는데 1년 지난 지금 현재를 보면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금년 2월 달까지 북미 정상회담 등 정상회담이 막 이렇게 순차적으로 열리다 보니까 우리의 비핵화 문제나 한반도 평화의 진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가졌지만 그런 뭐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적인 어떤 합의 외에도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한 23가지 정도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남북 간에. 그러나 거기서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논의되고 한 것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은 시범적으로 GP 철수 및 폭파한 문제하고 남북 간의 도로 및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이 없는 착공식을 했던 정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여러분들 다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남북 간의 어떤 긴장 완화나 실무적인 어떤 대화 또 미북 간의 어떤 실무적인 대화 이런 것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도에도 보면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그리고 에이테캠스급 미사일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등등 해서 10여 회 이렇게 도발을 해오고 또 북한이 우리 정부 또 우리 대통령을 아주 뭐 폄하하고 또 아주 심각한 이렇게 비하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뜻깊은 날에 한번 모여서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 호국불교 포럼도 오늘이 꼭 3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같이 겸해서 아까 교구장 스님께서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 축하하면서 오늘 상황에 걸맞는 강사분을 모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주변 4강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것을 쭉 지금까지 들어왔고 오늘은 아마 그것을 갈무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을 모셔야 되겠다 해서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권대사도 하셨고 청와대 통일비서관도 하셨고 일본에서 또 교환교수 생활도 하셨고 지금은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면서 아주 왕성한 저술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시면 많은 책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책 토론회 세미나 이런 데 많은 발제를 하시고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시고 특히 김영호의 세상 읽기라는 지금 현재 유튜브 방송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의 특징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인 현상 또 정치적인 정책,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아주 미국 및 기타 관련국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고, 특히 현재 대한민국 자유회의라는 게 있는데 노재봉 전 총리께서 주도하셔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및 자유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거의 선봉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런 노력들을 대한민국 자유회의에서 하고 계시는데, 김영호 교수께서 거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김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제목은 미중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가슴에 와닿는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텐데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영호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이런 또 훌륭한 포럼을 만들어서 또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문제를 생각하시는 데 대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참 생각 없는 행동을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을 수는 있어 생각이 없는 행동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반드시 그 바탕에 두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정치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의 근거가 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정치 전략가들, 그 다음에 이 사상가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그런 정책의 어떤 사상적인 생각의 근거, 이런 걸 우리가 깊이 항상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쓴 회고록이 나온 게 있죠. 그걸 이렇게 나오고 나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국 매체에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제가 그걸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매티스 국방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해병대죠. 그래서 자기가 계급이 높아지고 이렇게 진급을 하면 할수록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고 자기가 또 계급이 높아질수록 그 자기한테 주어지는 읽어야 될 책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젊은 장교 시절, 그리고 또 이 젊은 이 장군, 초급 장교가 되었을 때, 장군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죠? 이 훈련도 해야 되고, 현장에서 이렇게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 읽히는 양이 계급이 높아질수록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게. 그래서 자기가 그 인터뷰를 보니까 국방장관 엑소를 2번 했다고 합니다. 연금급으로서. 그래서 자기가 국방부의 국방장관실에 이제 자기가 장관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으니까 그걸 이제 상황을 제가 처리해 나가는데 보니까 이 젊은 장교 시절 때부터 그 장군 이 초기 때까지 읽었던 그것들이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이제 그걸 자기가 빼지게 느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사태를 군사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어떤 사태를 바라볼 때
그 어떤 사건이나 이런 사태에 군사 전략이 되었던 이 정책적인 게 되었던 그 생각의 근거가 뭔지를 자꾸 따져봐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생긴다고 하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의 패턴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군사정책이든 이 외교안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어떤 연구를 할 때는 그 주제를 선정을 할 때도 한참 연구를 해가지고 그 주제를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군사전략가나 이 국가 안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게 크라이시스, 여기 이제 김태형 장관님도 계시지만 위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더 짧아지게 될 것이고, 또 그걸 결정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 학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1년이고 연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지만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그 결정에는 교수들이 연구하는 건 다르죠. 교수들은 뭐 논문을 쓴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없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 활동을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군사전략이나 외교안보나 국가전략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 결정이 반드시 리스크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군사안보, 이 정책이 오는 걸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주어진 문제를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위험 부담을 안고 내리는 결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장관 자리에 갔을 때 대통령한테 장문을 해도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평소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제가 학자로서 쭉 보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이 라브로프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외교부 장관에 임명된 게 여러분 2005년입니다. 지금 2019년이죠. 이 사람이 13년 차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스크바 국제관계학과 출신 엘리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러시아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이유는 이 국방장관이 되었던 외교부 장관이 되었던 통일부 장관이 되었던 그 자리에 가서 앉는 사람은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보면 정해져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게 무슨 뭐 로비를 해가지고 뭐 고등학교 무슨 후배니까, 그죠? 뭐 동향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12회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인재풀이라는 것은 미국이 되었던 러시아가 되었던 과거에 소련만 하더라도 말이죠. 그로미도가 30년만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어떤 이 문제를 다루는 인재풀이라는 것이 정해지고 그 인재들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런 방향으로 이게 나가야 되는데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외국에 있는 학자로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과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 지도자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 그러면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생각의 근거가 뭘까?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평화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묻는다고 하면 바로 돌아오는 들어오죠. 갈등이 없는 상태. 그게 평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데 평화를 갈등이 없는 상태로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면 그 정책 결정이 제대로 된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갈등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군사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이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정책 결정을 해줍니다. 대북 문제를 결정한다. 그 사람 생각이 이게 대만하게 깜짝 놀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정책을 내린다 하면 그건 완전히 비인식적인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국가들 사이의 이 관계 국제정상으로서는 평등하다 이런 걸 생각을 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국제법 상황은 국가들이 평등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 국가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이 평등하다. 그게 유엔에 가보면 193개국이 각각 함께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 국제정치 현실을 여러분 바라본다 한다면 그 국제정치 현실은 평등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고 그 미국같이 힘이 센 나라가 있고 또 중국처럼 이렇게 부상하는 국가가 있고 또 한국처럼 이제 중견 국가가 있고 그래서 이 평화라는 걸 바라보는 그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을 국가들 사이에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현실인식을 그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걸 구체적으로 국가 전략으로 실행을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제한 해결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거는 완전히 그 생각의 근거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어떤 문제를 볼 때 그 어떤 전략이나 자기 자신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방향 그 생각이 어디에 무엇을 있는지 또 그 생각이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현실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나 국제 정치를 볼 때 항상 세 가지 청와대 수요가 됩니다. 자, 미국의 예를 우리가 든다고 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책을 결정한다. 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많은 한국의 사람들을 가만히 끌어내는 걸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 스타일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 사람의 세계관이라든지 국제정치관이라든지 안보관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당연하다.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이 1차원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그 대통령의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의회가 있습니다. 여론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국방부가 하는 나라들의 부처가 이런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지금 평택에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2만 명 넘게 미군들이 가 있는데 아니 지금까지 그 박홍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5월달부터 지금까지 미사일 시험을 갖다가 말이죠 10번 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저런 식으로 미사일 시험을 하는데 여기 지금 젊은 애들 미군들 얘기가 나타나는데 아무런 방책도 없이 미국 사람들 대행으로 총 맞아 앉아 죽기를 기다리는 오리처럼 앉아있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 국방부 자체가 아니 그 2만 명 넘는 젊은이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 여기 무슨 시행미사일을 갖다 놓든지 사드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지산이고 다 합쳐가지고 통합적인 그런 미사일 강화 시설을 구축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지금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이. 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반대를 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밑에 있는 군인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우리가 봐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을 그 정책 결정을 볼 때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차원을 봐야 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떤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이 국제 정치적인 차원을 우리가 빼놓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결정을 할 때 국제 정치적인 논의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내 정치적인 의회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어저께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사람이 존 볼턴을 대신해가지고 국방부 보좌관에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됐는데, 그런 어떤 이 미국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대통령 자신의 어떤 그런 이 퍼스널리티, 캐릭터, 세계관,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안 된다. 자, 이제 그 세 가지는 한국에도 여러분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한국은 한 가지 더 뭘 봐야 되냐면, 이 첫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원을 봐야 되지만 한국은 네 번째 차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복전. 북한이 말이죠. 지금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 타도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전복전이죠. 우리나라 지하 정치가 되겠습니다. 그걸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하 정치 그 전복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서버전이라고 그러죠.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여기 카페트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카페트 밑을 잡아당겨가지고 그 사람이 발랑하게 자빠져가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게 전복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여기 오는 외교관들, 학자들, 외국 학자들 내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대한민국이 12의 경제권이고 어렵게 나라를 세워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기반을 구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민주화되어 대한민국에 오는데 이게 말이죠.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제가 그 얘기를 해서요. 한국 정치는 그 북한에 사는 전복전을 빼놓고는 이거는 설명이 안 돼.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가 한국 운동권에게 교실을 내렸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냥 놀고 있지 말고 입법부, 사법부, 정보기관, 심지어 군 다 들어가서 진지전을 해라. 그래가지고 진지전을 해가지고 기회가 되면은 지상으로 나와가지고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타도해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그런 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태를 바라볼 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현실을 알아봐야 되는지 그 생각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가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해니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도대체 저런 정책을 펼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리도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 민족 공존론이에요. 우리 민족끼리 남북은 하나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죠. 그게 뭐냐면 이게 남북한이라고 하는 걸 바라볼 때 종족적 민족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민족이라는 그 안경을 쓰고 남북군을 바라보면은 북한이 우리 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있는 쓸모있는 바보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북한 핵이 민족 핵이다. 그러면은 저 북한이 하는 종족적 민족의 핵을 가지고 우리가 다 죽인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 사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낭만적이고 종족적인 민족 간에 서있게 되면 주적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헌법 1조 1항에 보게 되면 민족공화국이 어디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여러분 헌법 전헌법이나 지금 헌법 전문 청문장을 여러분 보세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종족적 민족이라고 하는 이 인간 집단이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고 국민주권에 기초해가지고
이 정치적 민족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국민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거죠. 그게 정치적 민족인데, 저 북한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지금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어떤 소설가가 북한에 가가지고 몇 년간 있다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 책이 뭐냐면은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북한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같습니까, 여러분? 그 정치적 정체성이 완전히 틀리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북 관계를 볼 때도 그런 이 종족적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적 개념이 흐린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 잘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제가 한국 외교 전통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승만 이 박정희 대통령을 있는 현실주의 노선이 하나 있고, 김대중, 노무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이 낭만적 민족주의, 종족적 민족주의적 노선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국제 정치라는 걸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 정치는 갈등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 국제 정치는 국가들 사이에 평등하지도 않다. 자, 그럼 국가들 사이에 힘이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게 이제 패권 국가에 있는 것이죠. 힘이 강한 국가가 여러분 패권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제 정치는 이 패권 국가들이 이 국제정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들이 질서를 만들고 또 그 밑에 있는 국가들은 그 질서를 자기들이 따르고 나름대로 국가 이익에 맞게 해석도 하고 적응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 패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제정치 질서의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 같은 국가는 국제정치 질서의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의 불균등성, 힘의 차이를 이 국가 전략을 만드는 사람이, 지도자가 착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 허장성세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비현실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1945년부터 미국이 만들어 놓은 미국의 패권 질서 하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45년부터 소련이 만든 그 패권 질서로 편입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1909년 말부터 지금까지 우리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전쟁이 크게 여러분 6개가 있습니다. 자, 1894년에 청일전쟁이 있고, 러일 전쟁이 있고, 만주사변이 있고, 중일전쟁이 있고, 태평양 전쟁이 있고, 50년에 여러분 6.25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6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분석을 이렇게 쭉 할 때 그 전쟁을 나무 차원에서 각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그 전쟁의 원인과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걸 제가 말씀드린 패권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전부 다 지역적인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이거나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라고 하는 그 패권 경쟁 하에서 일어난 하나의 전쟁이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지역적인 어느 세상의 이 지역이든지 간에 이 특정의 나라가 지역적인 패권 국가가 되지 않으면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한만 해도 일본이 이 지역적인 패권을 장악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동남아까지 대동아 공영권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1823년에 이 멀로 그 대통령이 멀로 독트린을 발표를 해가지고 그
아메리카가 남반구를 갖다가 미국의 세력권으로 흡수를 했죠. 그래서 미국이 그 지역적인 패권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세계적인 패권으로 나올 수 있는 지역적인 발판을 가진 것이다. 21세기에 지금 와 있는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세히 보면은 중국이 우선 지역적인 패권국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한반도를 포함해서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해야만이 이 태평양을 넘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글로벌한 패권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다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국제 정치가 불평등하다고 하면은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 패권이라고 하는 안경, 패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각일 수 있겠다. 이제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패권 국가하고 완력 국가는 다릅니다, 여러분. 패권 국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국가가 나름대로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국가가 진정한 의미의 패권 국가입니다. 자유, 인권, 자유무역. 이걸 추구하는 국가가 미국이죠. 그게 이제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고, 중국은 지금 여러분 부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패권 국가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 완력 국가입니다. 힘만 많은 국가. 여러분 중국이 어떤 가치를 대변합니까, 여러분? 중국이 대변하는 가치가 분명치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점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패권 질서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패권 국가의 정치 체제의 성격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자,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만들어내는 그 패권 질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유, 인권,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이 자유무역 이런 걸 이제 프로모트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히틀러, 그 다음에 스탈린의 소련, 이런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은 국제정치 질서가 지금처럼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나치즘이라든지 소련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이 패권 국가가 전 세계를 장악했다. 그 국제정치 질서는 완전히 여러분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국제정치 질서를 볼 때도 미국과 지금 중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 그 국제정치 질서의 성격이 미국이 계속 패권국으로 남아있을 때 하고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이 패권국의 지위에 올랐을 때 그 질서의 성격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패권 질서를 이 소비해야 되는 대한민국 같은 이 중견국가는 어떤 패권 국가와 자기 자신이 동맹을 맺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자기 자신의 도움이 되는지 이 물건을 고르는 훌륭한 소비자처럼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패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구한 말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패권, 지역적인 패권 전쟁이 되었던 글로벌한 차원의 패권 전쟁이 되었던 그 전쟁으로부터 한 번도 여러분 자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21세기에 된 것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전쟁이 불어가지고 그 쓰나미가 한반도로 지금 밀려오죠. 그게 이제 북핵 문제까지 있는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패권 국가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권이라고 하는 게 미국이 이제 외국에서 이게 영어로 헤게몬이라고 이걸 그러죠, 그죠? 헤게몬이라고 하면 이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구한 말에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걸 다 쓰고 있습니다. 국제법, 그 인터내셔널 로를 일본 사람들이 다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헤게모니를 일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이러면 엠파이어, 제국도 다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거죠. 헤게모니를 어떻게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그걸 패권으로 번역해요, 패권. 근데 그 패자가 여러분 그
맹자 책에 나오는 패도할 때 패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맹자가 그 책에서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를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패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힘이 센 권력자와 그 국가가 주목을 가지고 무격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강압적으로 군사를 쓰고. 근데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인을 베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타협해서 해나가는 그런 정치가 이제 왕도 정치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 헤게모니를 여러분, 패권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 의미가 강압적으로 뭘 하는 그런 의미만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이 패권을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된다. 하나가 뭐냐면 왕도적인 패권, 미국 같은 거. 다른 하나는 패도적인 패권, 소련, 중국, 과거의 일본, 식민지 시대에 그런 패권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부터 이 패권 전쟁에 시달리면서 이 주변에서 6번의 전쟁이 났습니다. 지금도 전쟁 상태가 끝나지 않았죠. 휴전 상태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권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죠. 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패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왕도적인 패권과 패도적인 패권으로 구분해서 이해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우려가 조금은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왕도적인 패권 국가죠. 미국은 우격다짐으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한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자권 문제, 전자권 지금 전환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를 보시죠. 미국이 우격다짐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죠, 미국은. 미국은 항상 이 힘이 약한 국가이지만은 외교적인 협상을 할 때도 그 국가가 합리적인 안을 내놓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유일한 나라죠. 그러나 소련이라든지 이런 패도적인 국가들은 그런 게 없죠. 아니, 동구권에 무슨 1950년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소련이 어떻게 합니까? 땡거를 가져와서 바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중국도 지금 하는 그 행태를 보게 되면은 이런 왕도적인 패권, 미국 이런 데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은 1945년에 시작된 미국과 이 소련 사이의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련과 미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 국력을 비교를 해보니 이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 소련이 반도 되진 않아요, 국력이. 또 나중에 가면은 이게 점점 더 소련이 힘이 경제적인 활력을 잃으니까 더 미국과 이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국 이런 미국의 동맹국들의 힘이 또 경제력이 커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이 어떤 질문을 제기했느냐 하면은 아니 이런 식의 미국과 소련 사이에 힘이 불균형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니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70년대 이렇게 중반이나 말에 빨리 끝날 수도 있다. 근데 왜 이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1989년 이때까지 가고 91년 이때까지 고르바초프가 쿠데타를 맞을 때까지 계속 갔느냐. 그게 이제 우리 학자들이 제기하는 아주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소련 문서가 지금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학자들이 공감해서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왕도적인 패권 국가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내린 결론이.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련이 약하니까 저 소련을 더 세게 압력을 가하고 밀어붙이면 저게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미국의 동맹국가인 예를 들면 유럽의 국가들이 거기에 쌍수를 넣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 난다 이거. 이거 전쟁 난다 이거. 그래서 그게 유럽에 있는 나토의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강하게 하지 마라 이거. 그러니까
미국이 왕도적인 패권 국가니까 이 동맹국들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자꾸 포용을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고 하는 우리가 결론을 지금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퍼싱2 미사일을 500, 600 여기 가까운 걸 거기 유럽에 여러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유럽 국가들이 쌍수를 들고 이건 반대를 했어요. 전쟁 난다 이거 금방. 근데 소련은 그 자기들 그 SS-20을 갖다가 1976년에 거기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건 독트린을 내세가지고 그걸 할 때도 그 유럽에 있는 5개 국가에 그걸 배치를 해야 되니까 다 그걸 설득을 해 나가면서 결국은 83년에 그걸 밀어붙여가지고 그걸 배치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보게 되면은 네덜란드, 서독, 여러분 KGB가 전복전이죠. 지금 다 밝혔습니다. 그 슈타지 문서를 보게 되면은 동독 슈타지가 말이죠. 서독의 평화단체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30만 명, 20만 명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시위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전복전이죠 완전히. 그래도 그걸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건 독트린을 가지고 밀어 붙이니까 이제 결국은 그 균형이 맞춰지니까 소련이 견디지를 여러분 못하고 손 들고 놓은 게 1987년에 아이네토 조약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소련 체제가 취약하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깨우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유의 그 설득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유럽의 지도자들과 특히 대처수상 이 지도자들과 항상 교감을 하고 자기의 어떤 입장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그 소련이 몰락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우리가 왕도적인 패권 국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 같은 좋은 친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그걸 잘 우리가 앞으로도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패권 전쟁은 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지금 21세기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전쟁은 세 번째 패권 전쟁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구한 말에 대영 제국이 그때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쇠퇴할 때 그때 이제 대영 제국과 러시아, 독일과 이제 이렇게 패권 전쟁을 한번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첫 번째 패권 전쟁이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가 이제 남한 정책을 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영국과 러시아 사이의 패권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영국의 힘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약화되니까 결국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영국이 일본을 자신의 전략적인 파트너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02년 영일동맹 1차, 그다음에 1905년 2차 영일동맹이 체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첫 번째 패권 전쟁 시기에 조선왕조가 여러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조선왕조가 그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패권 전쟁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약소국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국가의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1945년 두 번째 패권 전쟁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 전개가 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냉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1945년부터 두 번째 그 패권 전쟁이 전개가 되었을 때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5년에 분단이 되고 그리고 48년에 분단이 고쳐가 되고 1950년에 김일성이가 전쟁을 하도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전쟁을 해라. 김일성이 이제 자기가 여기에 남침을 해가지고 적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스탈린이가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 니 가가지고 대한민국 집어삼켜라. 내가 도와줄게. 자, 그거는 김일성이 생각이고 스탈린은 그러면은 그 전쟁을 하면서 자기의 전략적인 목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전략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이가 이 공개된 여러분 소련 문서를 보면은 50년 1월 30일이죠. 1월 30일 국회에 김일성한테 전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가 뭐냐면은 김일성이 네가 하도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까 국제 정세가 변해서 내가 전쟁을 허용해 주겠다. 지원해준다. 둘째, 조건이다. 그 조건이 뭐냐? 네가 남침을 하기 전에 저 베이징에 가가지고 마오쩌둥의 사전 동의를 받아라. 마오쩌둥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김일성이가 3월 30일 4월 초에 여러분 베이징을 갑니다. 가가지고 마오쩌둥이를 만나죠. 근데 마오쩌둥이도 그때 이제 오케이를 하죠. 그래 남침을 해라 하고 북한이 위기에 처하면은 중국이 군대를 보내서 돕겠다.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밀고 내려오죠. 밀고 내려오니까 그게 김일성이 뜻대로 됩니까? 미국도 이 공개된 여러분 미국의 문서를 보면은 2월 그 처음으로 그게 워싱턴에 무초 대사가 여기 남침을 당했다고 해서 보내는 전문이 워싱턴 시간으로 2월 24일 9시 26분에 전문이 그게 처음에 도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전파가 되죠. 전파가 쭉, 딘 러스커, 그 다음에 디네즈 국무장관, 저쪽에 인디펜던스 자기 미주리 그 집에 가 있는 트루먼 대통령까지 전파가 쭉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25일 날 저녁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처음 다 모입니다.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 기록이 좀 공개되어 있어요. 그 기록을 보게 되면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일으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배후에 스탈린이 있다는 얘기예요. 스탈린이. 그러니까 벌써 이걸 미국과 소련 사이의 패권 전쟁의 관점에서 미국의 정책 결정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 소련이 뒤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 대한민국이 적화된다고 하는 한국민들이 자유를 잊을 뿐만 아니고 이거는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미신이 도대체 뭐가 되냐. 그리고 이 대한민국 기록에 나오는 게 대한민국을 갖다 만들 때 유엔이 와가지고 여기 선거를 감시해가지고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유엔의 또 그 국가 미신, 유엔의 미신은 뭐가 되냐 이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 색깔로 내는 이유는 유엔을 통해가지고 그 계략을 통과시켜서 이걸 유엔군을 보내가지고 이거는 막아야 된다. 미국이 주도를 하되.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오게 된다는 하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두 번째 패권 전쟁 시기에는 분단이 되고 6.25 전쟁도 우리가 경험했다. 그러니까 이 패권 전쟁의 쓰나미, 그 파고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드디어 21세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패권 전쟁이 끝났나, 냉전도 끝나고 이제는 조금 숨을 돌리고 우리가 외교적으로 자율성을 좀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제는 오늘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중국이 또 부상을 해가지고 세 번째 21세기의 패권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한국이 굉장히 지금 이러한 어떤 국제 정치적인 변화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발정은 처음에도 이렇게 적어놓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은 이 국제 정치 때문에 나라를 잃었고 국제 정치 때문에 나라를 찾았다. 물론 이 우리 독립운동을 한 선열들 그분들도 크게 이 우리의 독립에 기여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 국제 정치의 어떤 역학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통일을 이 독립을 찾을 수 있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가 얼마 전에 한일 정보 교류 협정을 지소미아를 파기를 했습니다. 파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역사를 더듬어 보게 되면은
지금 독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걸 1900년에 대한제국이 자기가 자기들 땅이라고 우리 땅이라고 그러다가 거기다가 이제 문서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대한제국이 힘이 빠지니까 외교권을 박탈당하니까 1905년에 그걸 일본이 자기 거라고 편입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독도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찾게 됐습니까? 아니, 메카드 장군이 일본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 메카드 장군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 군정을 해야 되니까 지시문을 내놓죠. 지시문을 내놓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일본 어민들은 독도에는 절대로 상륙하지 마라. 독도 12해리 안에까지는 가서 고기를 잡지 마. 그거는 한국 땅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미국이 일본을 물리치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고, 또 그 일본을 점령하면서 메카드 사령부가 그러한 하나의 지침서를 내려가지고 그 군정이 끝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꺼가지고 우리가 지금 독도가 다시 우리 땅이 되고 우리가 지금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21세기 상황에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저 정권이 노동당 개혁에서 대한민국을 타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전복 조작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이 전범국가에서 메카드 헌법을 통해서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전전의 일본하고 전후의 일본은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그런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정보도 북한 핵과 미사일 협의에 대해서 또 교류도 하고, 이렇게 미국이 요구를 하고 또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런 협정을 체결했다고 한다면은 그걸 잘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군사 전략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앞에 적이 있으면 뒤에는 적을 안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상식으로 봐요. 아니, 북한이 앞에 적이 있는데 일본도 우리 적으로 만듭니까? 저는 그거는 전략적으로 볼 때는 우리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볼 때는 잘 그거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일본을 볼 때도 80년 전에 했던 일본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일본도 지금 우리하고 이 정치 이념이라든지 또 시장 경제 이런 걸 또 공유를 하고 있고, 1965년 그런 어떤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로 상호 경제 관계가 심화되면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런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적이 누군지, 친구가 누군지를 우리가 구분짓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국제정치 현실을 바라보는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국가 전략을 결국은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기초적인 그런 것부터 조금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21세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핵군 전쟁에서 우리가 어떠한 노선으로, 어떠한 국가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지, 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여러분을 주도내에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기회가 여러분들 계실 때 조금 많이 이야기하고 또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연을 해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저는 예비역물자연합회 부회장 김태규입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보면 뭐 한일 관계도 그렇고 한미 관계도 계속 갈등, 굉장히 동맹 관계가 약해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족 공조론 입장에서 모든 걸 북한을 우선시하는, 북한이 같은 민족이다, 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 관계가 모든 관계를 우선하고 있지 않느냐 현재.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북한이 우리 뭐 종족 상해는 민족이지만 뭐 지금까지 그 현재 상태를 보면은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해가지고 북한은 북한대로 국가를 보아야 되고 우리 국가를 봐야 되고 또 북한은 그 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일성을 따르는 사람만이 북한의 민족을 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민족을 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게 뭐 교육을 잘못 받아 그런지 그 북한이 같은 그냥 종족 민족이라고 보고 거기에만 함몰돼 가지고 있고 현재 정부도 정권이 문정권이 그런 방향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게 기인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수 김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동맹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2개 이상의 국가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생존이죠.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이 구성하는 하나의 협력 이런 게 우리가 동맹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그 동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적에 대한 위협 인식을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있다라고 할 경우는 한미동맹이 대상으로 삼는 위협이 있겠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협 인식을 공유할 때만이 그 동맹이 유지가 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제 방금 장군님 말씀대로 그거를 어느 한쪽이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이 한국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저게 우리의 위협이 아니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이 동맹의 성립, 발전, 유지 이런 것들 그 기반이 약화가 된다고 하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유지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그 기본이 뭐냐, 근본이 뭐냐, 그건 역시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상존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위협 인식이 방금 장군님 말씀대로 종족적 민족에 근데 이게 민족이라는 것이 대한민국과 북한 그 위에 서는 거구나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은 전체주의 체제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이런 인식을 조금 분명히 갖는 게 중요하고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유명한 연구소에서 소장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보자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쭉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얘기를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나요? 근데 마지막 이제 헤어지려고 그랬더니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자기가 저한테 해줄 얘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미국 의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대로 제가 좀 오늘 여기 온 김에 전해드려야 되겠는 게 미국이 1776년에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국가의 역사가 240년 정도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고립주의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1949년 나토를 결성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70년간 동맹을 체결해가지고 그 지켜준 나라가 몇 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토, 일본, 한국. 그런데 그 70년이 넘은 이 동맹의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나토와 일본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이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은
이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게 정책적인 차이가 아니고 동맹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미국 의회에서 지금 그분 말씀은 이게 표면화되고 있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잠재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걸 발표하고 학자들이 이 전문가들이 있다 그래요. 이제 이 밑에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한국을 베트남화 하자 미국 내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던 여기서 핵전쟁이 나든 그거는 미국이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이거. 남베트남 북베트남이 하듯이 남북한도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면은 미국이 지금 그 하노이하고 이 외교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거 한국에 들어서는 정부들이 이런 위협 인식에 대해서 그게 없고 민족 공조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내버려둬 주고 한국 문제를 베트남 해라.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싸워가지고 성과가 나오면은 그때 그 나라하고 외교관계 개선하고 여기다 망가질 테니까 일본하고 컨소시엄 형성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재건시키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게. 그래서 그분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표면화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저류에 지금 흐르고 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한국 내에서 이 생각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한국은 북한과 정치 체제가 다르다. 우리는 저 민족 공정하는 그런 하나의 낭만적 민족주의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걸 얘기해야 된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최근에는 미국에 의회만 찾아오면 개성공단 열어달라. 금강산 관광 재개해달라. 그러면 미국 국회의원들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말이야. 유엔이 제재를 지금 가고 있는데 국제적인 문제인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그러니까 미국 의회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싱크탱크가 다 있고 다 거기서 모든 것이 지금 논의가 흡수가 돼가지고 지금 다 그게 이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게 백악관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신문 보셨죠 얼마 전에? 아니 2017년에 이스라엘 모사드가 백악관을 도청하려고 미국 의회를 도청하려고 15만 불짜리 도청 장치를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FBI가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2년간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이스라엘에 갖다 놨구나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시절에는 어떤 일이 여러분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그 관리가 오바마 행정부 관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오늘 오바마 대통령 연설문을 보니까 원래 초안대로 안 돼 있네. 초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초안을. 그 말이 빠져있네, 그거. 그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모사드 정보를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아니,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국가가 지켜질까 말까 한데, 이거는 거기 가가지고, 국제사회가 이 힘을 합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걸 풀어라고 이렇게 이야기, 미국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상식을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워싱턴 내부의 기류라고 하는 것은 그래, 한국 사람들이 여기 미군이 있는 게 싫다고 그러면 가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에 하드웨어를 여러분 많이 갖다 놔도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걸 원치 않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걸 원치 않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걸 선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럼 미국인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우리 지금 오늘 호국 불구회처럼 이 모임들이 그런 것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 국가가 어려우면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을 내야 돼요. 돈이 있는 사람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그냥 지켜집니까, 여러분? 아니, 미국이 그냥 이렇게 해줍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이 번영이라는 것이 이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면은 우리 스스로가 다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인터뷰 하시고, 또 기회가 있으면 나가셔서 이야기도 하고 글도 쓰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 또 전화도 하시고, 또 모임에도 가시고, 이렇게 우리가 그걸 노력을 해야지, 아니, 내가 안 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죠.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여기 예불련 이성규 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게 1847년에 그 불란서의 포경선인 루앙쿠르가 와가지고 발견해서 무인도였기 때문에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불란서 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 이후에 6.25를 당하고 등록했을 때는 유엔과 메가더 장관의 힘으로 다시 독도가 한국의 땅으로 된 것처럼 됐지만 그것이 국제법상으로 안 됐기 때문에 당시에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걸 잘 알고 보기 때문에 리성만 라인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12해리를 정한 게 아니고 더 많이 해서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풀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950년도에 전쟁 이후에 전후에 필라델피아 조약에서 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 소련 모여가지고 전쟁 조약 결과 독도는 일본 땅하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국제법이 이렇게 됐는데 이 국제법 된 일본과의 한국과의 이 사이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죠.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조약 그 2조 1항을 보게 되면은 울릉도까지는 들어가 있고 독도는 그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분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 1873년에 일본이 만들어 놓은 태정관 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태정관 문서가 뭐냐면은 태정관이 이제 메이지 유신 직후에 우리로 치면은 총리실 비슷한 겁니다. 내각부. 그래서 거기 이제 태정관 문서가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독도는 일본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1874년에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한 문서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과거 이 조선 왕조 조공 체제라고 하는 것은 선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양적인 국제정치 개념은 선을 거쳐요. 영토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동양의 조공 질서는 그냥 이게 선 개념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상태에 두고 있다가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00년에 이제 대한제국이 이 독도를 우리에게 편입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독도를 문서로 편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05년에 이제 일본이 다시 그걸 또 이제 러일 전쟁 와중에 군사 개시가 필요하니까 그걸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을사 보호 조약을 당해가지고 외교권 협상이 결국 그게 이제 일본에 빼앗겼다가 다시 우리가 이 메카드 정부 메카드 사령부가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실효적으로 우리가 다시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독도의 여러분, 독도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땅의 독도가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일본에 뺏겼어요. 힘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독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실효적인 지배를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한미동맹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지금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전후 아시아 지역 질서를 규제하는 하나의 전범이다.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지금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이 여러분 체결된 겁니다. 청구권 협정이 여러분 체결이 된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거를 한국 대부분이 이 일본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이 태평양 전쟁 당시에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가 됐는데 그 중에 40%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고 그 당시에 있던 수만 명의 포로 중에서 미군 포로들이 이 전쟁 중에 일본 기업 60개에 가가지고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강제 노역을 당했어요. 그런데 동원한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전쟁이 끝나고 그 죽은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죠? 또 이 강제징용을 당한 포로로 있으면서 산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LA 법원에다가 개인 청구권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여러분. 한국과 똑같이 낸 겁니다. 그랬더니 미국 주법원을 거쳐서 연방법원에 가가지고 연방법원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모든 국가 배상은 끝났다. 개인에게는 배상해 줄 수 없다. 그걸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개인 청구권이, 그러니까 미국 법원도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국제 관계를 규정하는, 그러니까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만약에 미국 법원이 다시 재해석을 하거나 다시 쓰거나 흔든다고 할 경우에는 이거는 이 국제적 질서가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헌정학입니다. 미국 헌정학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원 오르간 프린시플이다.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부 3부가 있지만은 외교 정책은 행정부가 해야 된다. 대통령이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결정하고 그걸 의회하고 부분도 존중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미국 이 대부분의 판례는 절대적으로 조약을 체결해서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무리 100번 소송이 들어가도 절대적으로 그 행정부 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1979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만하고 국교를 여러분 단교를 하고 중국하고 외교관계를 개선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는 베리 골트워터라고 하는 그 상원의원하고 상원의원들이 대법원에다가 여러분 소송을 냈습니다. 아니 대만하고 국교를 했을 때 그 체결했을 때 그 외교관계 개선하는 그걸 상원에 와가지고 미국 의회 3분의 2 비준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조약을 파기할 때도 베리 골트워터 상원의원 얘기는 이 카터 대통령이 미국 상원에 와가지고 다시 비준을 받아라, 허용을 받아라.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대부분에. 근데 대부분은 그건 안 된다. 그리 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니까 이거는 행정부인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로 가야 된다. 조약을 파기하든 그걸 유지를 하든 외교관계를 파기를 하든 개선하든 그건 대통령한테 그걸 맡겨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소송이 제기될 때 법원이 미 국무성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이 지금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미국 법원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국무성 입장이 뭐냐? 국무성이 거기다 입장을 내놓죠, 공개적으로. 이것은 1951년 9월에 체결이 돼가지고 문제가 많다. 그렇지만은 이게 불안정하지만은 이 조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 아시아 질서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그 점을 고려해서 판결을 해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여러분 얼마 전에 이 한일 관계 이 청구권 문제를 두고 여러분 그 지금 무슨 불법 뭐라고 하는 거 그랬다고
이 외교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무슨 문제가 지금 있어서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부하고 사법부가 미국처럼 해야죠. 그 소송이 들어왔으면, 아니, 그거를 한국 법원이 외교부에다가 공문을 보내야죠. 보내가지고, 거기, 이 1965년 그 한일 기본조약, 청구권 조약, 샌프란시스코 조약, 거기에 입장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행정부 입장을 내놔라. 공개적으로 그걸 거기다 보내고, 거기에 기준을 해서 그걸 그 법원이 미국처럼 그렇게 판단해서 그걸 해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걸 그냥 또 기회로 삼아가지고 지시선언에도 그냥 파기를 해버린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이 국가를 운영하고 또 이 언론이나 이런 어떤 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걸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아까 제가 미국 의회 얘기를 했지만 내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 게, 이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이 한국의 행정부 문재인 정부가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우리는 모른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상권 분립을 처음 만든 나라가 누구냐 이거야. 미국이다. 미국 대통령제를 해가지고 상권 분립을 제도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나라 미국이다 이거지. 미국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법원의 입장을, 법원이 이런 행정부 입장을 존중하고 행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내놓는다. 근데 그걸 나 몰라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그게 국제적으로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이죠. 그게 원래 몽테스키에가 법의 정신에서 이런 쓴 거 아닙니까? 그게 불어로 말이죠. 우리 영어로 보면 디비전. 세퍼레이션이 아니고, 그러니까 집으로 배달되어 오는 피자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피자가 배달이 되어 오면은 우리가 같이 먹을 때 그 피자가 이게 끝만 살짝 그어져 있죠. 그걸 세게 눌러가지고 그 피자가 여러분 8조각이가 나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권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입법행정사법부를 편의상 기능을 분리를 해가지고 살짝 줄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대법원 피자 따로, 행정부 피자 조각이 따로, 이런 거는 여러분 상권 분립하고는 헌정화에서 원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게 하나의 이 바디 폴리틱 정치체를 구성해가지고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이 권리를 보호하고 번영을 할 수 있도록 상호 견제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게 무슨 행정부 피자 따로, 사법부 피자 따로, 입법부 피자 따로 한국처럼 말이죠. 이런 그 상권 분립의 개념이 아니다. 그거는 세퍼레이션이 아니고 디비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작년에 놓은 그 대법관을 쓴 그걸 다 읽어봤어요, 제가. 그 보니까 제대로 된 대법관이 2사람이 있더만요, 그래서 보니까. 그 뒤에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이 2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개인 청구가 살아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체결이 되고 65년에 그 한일 간의 조약에 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은 그 조약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해야 된다.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돈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고 일본도 사과는 받되 돈은 한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그것도 한국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6.25 전쟁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6.25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죽은 분들이 받는 돈, 여러분 자 일제 그 해가지고 받는 분, 그 다음에 일제 그 강제 징용 가지고 우리 정부가 과거에 돈을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줬고 노무현 정부 때 줬고 지금도 그 돈 액수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원이면 법을 집행을 해야 되면 법이라는 게 보편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딱 그 사람들에게 피해에 대해서 그걸 줄 때도 그런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그게 무슨 결정이 나와야 되는, 누구는 1억을 주고 누구는 100만 원 주고 누구는
1,0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한국의 최고의 법원이 국가를 이 통치하는 기구의 한 그러한 하나의 조직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조금 더 신중하고 그 글로벌한 스탠드에 맞춰야 된다 이런 부분. 그걸 무슨 우리끼리 그냥 그 조약을 해석해가지고 마음대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니 국내 정치 이 시장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지만은 국제 정치는 보이지 않는 주먹이 움직이는 거죠. 아니 조약을 해가지고 조약을 깬다. 그러면 결국은 서로 주먹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 국민들도 일본에 대한 그 반일 감정이나 정서적인 문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그 김명호 교수님의 주제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한 강연을 해주신 성신여자대학교 김명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9회 호국불교 포럼은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18시 이곳 육군회관에서 있겠습니다.